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심리학자 김태형의 미심쩍다 진행을 맡은 주지은입니다. 김태형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4.27 판문점 정상회담 1주년 특별 방송을 좀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남북의 생활과 심리를 가지고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때마침 선생님께서 남북 공감의 심리학이라는 제목의 책이 곧 출간된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북쪽 사람들의 심리를 다룬 책은 사실 거의 처음이 아닐까. 그래서 어떻게 이 책을 쓰게 되셨는지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선 제목은 이제 가제고 원고가 끝나서 출판사로 넘어가 있긴 한데 이제 출간 시기는 이제 제가 결정하는 문제가 아니라 언제 출간될지 모르겠는데요. 자, 어쨌든 제가 지금 현재 한국의 상황이 이제 남과 북이 오랜 기간에 이제 적대 관계를 청산하고 화해와 통일로 나아가는 이제 출발점에 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시점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제 북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는 거잖아요. 이해하는 게. 근데 그런 이제 연구를 하기는 정말 힘듭니다, 한국에서. 왜냐하면 자료가 일단 접근이 안 되잖아요. 가장 좋은 방법은 직접 여러 번 가서 연구를 하는 것인데, 그게 이제 거의 불가능하고, 또 북쪽의 자료를 자유롭게 접할 수도 없고, 뭐 이러다 보니까 많은 이제 제약 조건이 있다. 그 연구가 절실하고 북에 대해서 정확하게 연구하는 게 필요한데, 제약 조건이 너무나 이제 명확한 상황이다. 그럼 이 시기에 이제 심리학자로서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냐 하는 생각을 해보니까 이제 북쪽 사람들의 심리를 이제 한번 제한된 조건에서나마 이제 분석을 해본다면 이게 이제 북의 사회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이 책을 쓰게 됐고요. 심리 분석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이제 제한된 자료를 전제로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뭐 상담을 하든 임상을 하든 아니면 어떤 사회를 분석하든 폭넓은 내면의 심리를 다 우리한테 얘기해주고선 그걸 가지고 연구를 한 게 아니고 여러 가지 단서들 중에서 심리학적 이론을 통해서 해석을 통해서 판단할 수 있는 걸 가지고선 분석을 하기 때문에 이걸 북에도 적용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시도한 게 바로 이제 이 책입니다. 네. 저도 사실 이 책을 좀 읽어봤는데요. 사실 뭐 책에도 나와 있고, 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느끼는 건데, 이제 한국인들이 북에 대한 사실 정보를 사실 오히려 북에 있는 사람들은 한국 드라마도 보고 음악도 듣는다고 하는데 우리는 오히려 더 차단이 되어 있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그 편견이나 적대감 이런 게 굉장히 좀 상당하다고 느껴지거든요. 근데 그 이유는 뭐라고 좀 생각하시는지? 제가 이 책에서 정리한 거로 요약하면 첫 번째는 이제 허위의식이죠. 무슨 얘기냐면 거짓말, 북에 대한 오랜 세월 동안의 거짓말, 왜곡 보도 이런 거로 인해서 한국인들이 일단 북에 대해서 너무나 잘못된 견해를 가지게 되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혐오하는 게 있는 거고, 뭐 나쁘다고 자꾸 얘기하니까 혐오하는 게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어떤 그게 하나가 있냐면 아주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아버지가 옳아서가 아니고 아버지가 무서워서 아버지의 말을 믿는 이런 심리라고 볼 수 있는데요. 한국 사회에서 이제 북에 대해서 정말 객관적으로 가치 판단 없이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우호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여태까지는 빨갱이나 종북으로 몰리고 뭐 잡혀가고 국가보안법으로 처벌을 받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국 사회를 지배하는 이제 기득권층 혹은 이제 극우 세력이 북에 대해서 올바른 객관적인 시각을 가질 수 없도록 그 공포로서 사람들을 위협해 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 사람들은 이제 한국 사회에서 안전하다고 느끼는 방향으로 믿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북에 대해서 객관적인 시각을 가지겠다가 아니고 북에 대해서 욕을 해야 된다. 그래야 안전하다. 이런 이제 심리를 갖게 되는 것인데 이게 이제 가정에서 비유하면 그랑 비슷한 거예요. 아버지가 폭군이고 못됐다. 그래도 아버지가 옳다고 믿어야 돼요. 왜? 그걸 안 믿고선 저항하면 맞으니까. 이런 심리랑 비슷한 건데, 이게 이제 북에 대한 그 혐오, 혹은 이제 적대감을 만들어내는 저는 주요한 원인이다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이제 언급할 수 있는 것은 우월주의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그 돈을 가지고 이제 뭐 사람을 평가하거나 뭐 어떤 대상을 평가하는 돈 중심의 사고를 하는데요. 이 우월주의가 여기서 어떻게 발현되냐면 자기보다 돈이 많은 사람에 대해서는 저자세, 열등감을 느끼고
또 자기보다 돈이 좀 없다고 생각되는 대상에 대해서는 우월주의를 가지죠. 우월감을 이제 가지는 건데, 우리 대표적으로 미국에 대해서는 열등감을 느낀 거죠. 우리보다 잘 산다. 그리고 선진국에 대해서도 그렇고. 근데 우리보다 못 사는 나라에 대해서는 깔보는 거죠. 이제 우습게 생각하고. 이주민들, 뭐 외국 사람들 못 사는 나라. 근데 북도 이 이미지가 가난한 나라라는 이미지를 지금 계속 유포시켜 왔고, 또 실제로 고난행군 시절에는 그런 이미지가 맞았지 않습니까? 정확했죠. 그래서 한국인들이 북한을 갖게 되는 이미지는 가난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국 사람들은 일상에서도 자기보다 가난한 사람들을 깔보거나 뭐 우습게 보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랑 비슷하게 국가 대 국가의 관계에서 북은 이제 가난한 나라, 거지 나라, 뭐 이런 식으로 바라보면서 이렇게 내려다보는 거죠. 그러다 보면 북에 있는 모든 것을 좀 안 좋게 해석하는, 우리보다 열등한 거고 저건 틀린 거고, 이런 어떤 편견, 혐오 이런 게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세 가지 정도 이유로 인해서 북에 대한 어떤 혐오 같은 게 심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런 게 굉장히 남한에는 이제 팽배해 있는데, 그럼 역으로 예. 북의 사장님도 많이 이렇게 만나보시지 못하셨을 텐데, 네. 그 책에 보니까 이제 그 김현희 선생님, 네. 지금 이제 북에 사시다가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남한에 와 계신 선생님과도 인터뷰를 좀 하셨는데, 네. 이런 북쪽도 남쪽에 대한 심리가, 북쪽 사람들이 네. 남쪽 사람들이 갖는 심리는 좀 어떤지. 이 세 가지 측면을 말씀드리면, 우선 첫째로는 거짓 정보를 전달을 많이 했다고 볼 수 없어요. 북쪽에서 남한에 대해서. 네, 남쪽에 대해서. 오히려 이제 굳이 얘기하자면 이제 선택적 정보를 전달하는 건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남쪽에서도 이제 주로 뭐 시위가 일어나는 거라든가 노동자들의 투쟁이라든가 이런 거는 많이 보도하지만, 안 좋은 모습도 그 다음에 자유한국당에 누가 홍준표가 어떤 일을 했다 이런 거는 잘 보도를 안 해주는, 그러니까 이렇게 선택적으로 정보를 뭐 어쨌든 어느 나라나 하는 것이긴 한데, 그런 식으로 정보가 전달되긴 하지만 악의적인 왜곡 뭐 그런 건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허위의식이 있다기보다는 정보가 부족하긴 할 것이다 하나가 있고, 두 번째 측면을 보자면 남쪽에 대해서 우호적인 말을 한다거나 이제 객관적으로 평가를 한다면 그걸 이제 정부에서 탄압하느냐, 권력 집단이 그런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연구한 거에 하면. 그러다 보니까 북쪽 사람들이 남쪽에 대해서 우호적인 말을 하는 걸 두려워하거나 이런 게 없어요. 그 제가 들은 한 가지 얘기를 하면 뭐 이제 한국이 세계 경제 대국으로 이제 발돋움했다, 뭐 10위권 안에 들었다 이런 얘기가 이제 북쪽 사람들 사이에서 회자가 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 이제 북쪽 사람들의 일반적 반응이 역시 우리 민족은 대단해, 뭐 역시 뭐 같은 민족이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 막 그걸 가지고 뭐 욕을 한다든가 이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 이런 식의 풍토를 보면 북쪽에서는 남쪽에 대해서 우호적인 표현을 하는 것이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 또 뭐 두려워해야 될 일이 아니다. 이런 것도 알 수 있고, 그다음 세 번째는 이제 우월주의 같은 것도 심하진 않죠. 돈을 가지고 이렇게 평가하는 게 거의 뒤에 이제 살펴보겠지만,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 북쪽은 전반적으로 남쪽에 대해서 한국과 같은 어떤 적대감이나 혐오감은 없어요. 그리고 그 기본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북은 미워하는 주적이 누구냐 하면 미국입니다. 미국. 그러니까 북쪽에 상대하는 건 미국이지 한국이라고 생각을 안 해요. 한국은 그냥 미국의 식민지가 돼가지고 어쩔 수 없이 저렇게 말을 듣고 있는 불쌍한 동포들 이런 식의 인식이 있으니까 적대감이 주로 남쪽 사람들을 향하는 게 아니고 미국을 향하고 있죠. 그래서 한국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네. 선생님 책에서 좀 주되게 좀 나왔던 얘기, 이런 돈, 경제 이런 얘기가 좀 많이 나왔던 것 같은데요. 사실 이제 우리 자본주의인 한국 사회는 사실 돈이 많든 부자든 뭐 가난하든 이 돈에 대한 열망, 집착이 굉장하잖아요. 반면 선생님이 책에서 바라보신 북유럽이나 북의 경우에는 돈에 대한 좀 이런 태도, 좀 매우 좀 다르다 이런 좀 느낌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단지 뭐 경제적으로 잘 살고 못 살고를 떠나서 돈에 대한 개념 이런 게 좀 태도가 차이가 나는 원인이 뭐라고 좀 보셨는지. 돈 개념이 다르다 뭐 보통 이렇게 얘기합니다. 탈북자들도 대부분은 한국에 와서 남과 북 사람들이 돈 개념이 너무 다르다 이런 얘기를 하시고, 또 개성공단 쪽에서 이때 근무하셨던 분들도 북쪽 사람들 경험하고 나서 돈 개념이 너무 다르다 뭐 이런 얘기를 하죠. 또 북을 방문했던 분들도. 근데 그것은 이제 정확하게 얘기하면 돈 개념이 다르다는 뜻은 돈에 대한 욕망,
차이가 있다. 가 하나 있고, 사고할 때 돈을 얼마나 중시하느냐, 즉 돈을 중심으로 사고하느냐 아니냐의 차이인데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거에 대해서는 이 한 가지 에피소드 혹은 사례가 정말 저는 모든 걸 다 말해주고 있다고까지 생각하거든요. 자본주의와 돈에 대한 생각이 너무 다르죠. 언젠가 북쪽 노동자가 왜 악착같이 돈을 벌려고 합니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돈을 벌어야 먹고 살 것 아닙니까? 그랬더니 우리는 그렇게 안 해도 먹고 삽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 잘 살기 위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 겁니다. 했더니 이해가 안 됩니다라고 하더군요. 네. 이게 굉장히 저는 명쾌하게 모든 걸 다 보여주는 문답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북쪽 사람들은 한국인들이 왜 그렇게 돈 하는가를 이해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물어본 거죠. 왜 그러냐? 그랬더니 한국인이 대답한 게 다 나와 있어요. 대답이. 하나는 먹고 살 거 아니냐 그래야. 두 번째는 더 잘 살기 위해서 라는 건데, 이걸 이제 조금 개념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돈이 있어야 생존이 가능하다는 뜻이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돈이 있어야 더 잘 산다는 뜻은 돈이 있어야 존중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제가 볼 때. 심리학적으로 볼 때. 그러니까 한국인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거는 이제 돈이 없어서 굶어 죽는 거 하나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돈이 없어서 무시당하는 거예요. 존중받지 못하는 거. 이게 너무 두렵고 싫으니까 이제 어떻게든 돈을 벌어서 일단 생존 자체를 유지하려고 하는 거고, 그다음에 생존이 유지된 다음에도 돈을 계속 벌려고 하는 이유는 돈을 많이 벌어야 그만큼 무시당할 일이 줄어들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이제 존중받을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돈에 집착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돈이 생존, 존중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때문에 돈에 대한 집착이 심한 건데, 북쪽 사람들은 이해를 못 하잖아요. 왜 이해를 못 하냐면, 북의 경우에는 돈이 생존과 관련이 거의 없고, 또 존중과는 더 관련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이해를 못 하는 거지, 이 얘기를. 저 조금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돈이 생존과 관련이 없는 이유는, 북은 기본적으로 소위 이제 우리가 북유럽 나라들 얘기할 때 사회보장 제도가 잘 돼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사회보장 제도가 대단히 잘 돼 있는 나라거든요. 3대 무상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무상의료, 무상교육, 무상주택. 이 3대 무상 제도가 있고, 그 다음에 이 3대 무상 제도만으로도 어느 정도 이 생존이 보장되지만, 북이 이제 또 차이나는 점은, 북유럽 나라들하고 또 차이나는 사회주의 국가니까 배급제를 실시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북은 한마디로 배급제 국가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는데, 자, 배급을 어느 정도를 주느냐 보면, 일단 먹을 걸 줍니다. 그래서 뭐 쌀, 비롯한 식량은 기본이고, 된장, 간장, 식용유, 소금, 양념, 조미료 이런 것도 배급을 주고요. 그 다음에 조사한 바에 하면 물고기, 이런 것도 배급되고, 채소, 과일, 사탕, 과자 이런 것도 배급하고, 국가적 명절 때는 이제 고기 같은 거 이런 거 특별 배급되고, 김장철에는 김장용 배추를 배급해주고, 또 옥류관 식당 같은 식당에서 식사할 수 있는 진짜 식권도 배급해주고, 또 성인한테는 맥주를 비롯한 술과 담배 등도 배급해줘요.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먹거리가 배급되는 거고, 이제 두 번째로는 또 입을거리도 배급이 되는데, 학생들한테는 이제 교복, 그러니까 속옷 이런 외투가 이제 지급되고, 일반 직장인들한테는 이제 양복지가 배급되죠. 그러니까 이제 옷 문제도 이제 해결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기타 배급으로 학생들 경우에는 가방, 신발, 교재, 학습장, 필기구 같은 학용품들이 이제 배급되고, 또 출퇴근해야 되는 성인과 학생들한테는 차비가 배급되고, 놀이공원 이용 이런 것도 배급됩니다, 정기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지금까지 제가 여러 자료들을 통해서 확인한 것이 이 정도인데 더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어쨌든 배급받는 것만으로도 생존이 되잖아요. 보면 여기에. 약간 추가하자면 저희 김현 선생님 예전에 강연을 들은 적이 있었는데, 그 아침마다 밥차가 예, 밥을 안 해 먹어도 되게끔. 네, 그래서 밥을 이렇게 지나가면 네. 실어다가 가족들끼리 밥을 먹고, 예. 근데 단 일하는 사람들이 많은 집에서 더 많이 준다. 네, 그게 이제 배급할 때 쌀을 일하는 사람이 더 많아요. 배급량이. 그러니까 표가 더 많겠죠. 그리고 옛날에는 그렇게 밥차 같은 걸로 했다면 지금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많이 바뀌어서 그 안에 따로 있고 공장 식당 같이 가서 이렇게 살 수 있는 쪽으로 가가 단지마다 만든 쪽으로 지금 보호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옛날에 배급은 또 이제 그 배급표를 타서 그 단지 안에 있는 배급소에 가서
타는 거거든요. 네네. 그럼 이제 그 동네 사는 사람 아니면 못 사잖아요. 물건을. 음. 거기서 살 수 있는 거 그거밖에 없죠. 근데 음. 지금 또 바뀌어가지고 그냥 상점이에요. 어. 상점인데 배급표를 들고 와서 배급으로 바꿔오는 거고 일반인들은 돈 주고 사는. 그러니까 이제 관광객이나 뭐 이런. 네, 일반 사람, 지나가는 네네. 사람들은. 그러니까 물품이 좀 더 풍족해졌기 때문에 아마 시스템이 이렇게 약간 바뀌지 않았는가 싶은데 네. 어쨌든 본질은 바뀌지 않았지만 이 이제 배급 양식이나 형태는 다소 변화가 있다고 봅니다. 네. 자, 어쨌든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제 왜 3대 무상제도와 배급제가 있기 때문에 북쪽 사람들은 돈이 생존을 가능하게 해준다고 생각을 안 해요. 그렇죠. 그냥 생존은 무조건 보장이 되는 거니까 돈과 생존을 연결시켜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고요. 따라서 돈을 못 번다 그래서 내가 굶어 죽는다 이런 두려움이 없겠죠. 또 한 가지는 한국은 이제 돈을 가지고 사람을 평가한단 말이에요. 직업 갖고 평가하고 막 그래서 돈 많이 버는 사람을 또 이제 막 높게 치고 돈 없는 사람들을 무시하잖아요. 근데 북은 돈으로 사람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런 풍토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돈이 있으면 존중을 받고 돈이 없으면 무시당한다는 이런 두려움도 없어요. 그러면 북쪽 사람들은 당연히 돈에 집착할 이유, 돈을 욕망할 이유가 별로 없게 되죠. 그래서 이 북쪽 노동자가 말한 거 이해가 안 된다는 게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돈이 많으면 더 잘 살 수 있느냐.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물론 북쪽 사람들도 돈이 좀 많으면 좀 더 윤택하고 풍족한 뭐 물질 문화 생활을 누릴 수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그게 한국 사람만큼 존중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극단적으로 뭐 돈이 더 많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경향은 이제 별로 없다는 것이죠.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뭐 억울하면 출세하라고 그러니까 네. 가로치고 돈 많이 벌어라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억울한 상황을 만들자는 사회를 만들어야 되는데 한국 사회는 저는 이런 말이 뭐 심심치 않게 뭐 드라마도 그렇고 뭐 네. 그냥 일상에도 많이 좀 퍼져 있는 것 같아서 이제 그런 데에서 사람들이 돈에 집착하고 뭐 출세, 돈을 많이 버는 직업 이제 이런 거에 좀 집착을 할 수밖에 없지 않는가 이런 네. 생각이 좀 들게 됩니다. 요거는 약간 좀 다른 측면인데요. 사실 저는 이게 요새 뭐 가끔 북에 대한 이제 북이 많이 변했다. 뭐 그 경제적으로 나아지고 있다. 이제 이런 건 약간 동떨어져 있는 질문일 수도 있는데, 네. 근데 여전히 북을 이제 예전에 그 고난행군 시기, 그 고난행군 시기라고 불리는 그런 90년대 중반 그때로 이제 바라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언론에서도 그때 자료를 많이 내보내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좀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회가 대부분 책임져 주고 돈에 집착하지 않아도 행복한 사회인데 왜 사람들이 굶어 죽기도 하고 탈북을 하느냐. 그 막 요새 탈북민들의 이런 또 이제 방송들이 많이 막 그 종편을 중심으로 네. 나오잖아요. 그래서 뭐 의문을 좀 많이 이런 말씀을 하시면 이 앞뒤가 안 맞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뭐 해답은 책에 또 구체적으로 해주시긴 하셨는데 좀 간단하게 다시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이제 거의 다 모르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북이 그 좀 넉넉하게 잡은 80년대 아주 소극적으로 잡아도 70년대까지는 남쪽에 비해서 경제적으로 훨씬 잘 살았다는 사실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그래서 70년대, 80년대만 해도 어부들이 이제 북에 이렇게 이제 넘어갔다가 잠깐 갔다 온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분들이 갔다 와서 칭찬을 많이 하는 거죠. 북쪽 잘 산다. 그러면 이제 잡혀가서 간첩죄로 이렇게 되는 사례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자료가 다 나오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객관적 데이터로도 그때는 북이 우리보다 잘 살았다는 거를 이제 알게 되는 자료들이 많이 이제 나오는데 북이 한국보다 뒤떨어지기 시작한 게 언제냐면 80년대를 기점으로 이제 서서히 약간씩 변화가 있다가 90년대에 확 뒤바뀐 거거든요. 북이 가난한 나라다라는 인상은 사실 고난행군 시기 때문에 생겼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죠. 그 전까지는 아니었으니까. 그리고 이제 고난의 행군이 이제 끝난 이후부터는 경제가 다시 회복되고 있다는 보고가 계속 나오고 있고 또 실제로 그런 것 같은데 고난의 행군 시기는 좀 특수 시기라고 봐야 되는 거죠. 북의 70년 역사에서 한 10여 년 정도인데 이 10여 년 정도는 배급제가 흔들리는 겁니다. 국가가 위기에 처해서.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생존을 국가가 책임져주지 못하는 상황이 된 거죠. 이제 알아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국경을 넘기 시작하는 건데 특히 이제 함경도 지역에서 많이 넘었죠. 그 강이 얕으니까 그쪽 출신들의 탈북자가 대부분인데요. 강을 넘어서 이제 중국에 살 길을 찾은 거죠. 그래서 북쪽에서 탈북자는 정치 제도나 뭐 사회 제도를 반대해서 탈출하는 이념형 탈북자, 뭐 정치적 탈북자가 아니고 사실은 생계형 탈북자입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중국에 머물다가 지금까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탈북자 숫자를 보면 언제부터 확 느냐면 이제 고난의 인군이 시작된 이후 시기부터 이제 확 늘기 시작하고요. 막 증가하다가 고난의 인군이 이제 끝나고 북의 경제가 원상복귀되면서부터 또 쭉 있어요. 2005년부터는 이제 쌀도 정상 배급되기 시작했다고 자료에 나오거든요. 이제 그렇게 보면은 이제 그때부터 확 주는 거고, 그러면 이제 북의 탈북자라는 것이 체제 불만 세력이라기보다는 이 극단적인 국가 위기 상황에서 생존의 문제 때문에 이제 월경한 사람들이구나 하는 걸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그렇게 치더라도 수가 그렇게 많은 게 아니에요. 3만 명 정도 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온 숫자가. 근데 한국인들이 국적을 포기하는 경우가 1년에 3만 건이 훨씬 넘습니다. 이민 가고. 네, 이민 가고 국적 포기하는 게. 이것도 사실 명확하게 어떻게 보면 탈남자라고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1년에 3만 명 넘는 사람들이 국적을 포기하는데 북은 지금까지 70년 역사 동안 3만 명 탈북한 거예요. 그러면 막 객관적으로 엄청나게 자기네 사회를 싫어해서 많이 탈북하고 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죠. 네, 특수한 이제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죠. 다시 돈에 대한 개념체로 넘어와서요.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한국 사회는 돈이 없으면 생존의 위협은 물론 뭐 존중 이런 걸 다 박탈당하는 사회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돈에 대해서 좀 최고의 목표, 모든 행복의 좀 기준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너도 나도 뭐 주식부터 해서 돈을 벌기 위한 이런 뭐 이전 투구를 많이 벌이고 있는 사회라고 생각이 드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반면 북은 이제 돈에 대한, 일단은 돈이 행복의 최고 정점은 아니라는 게 좀 선생님 말씀 중에 나와 있는 것 같고요. 그러면 북의 사람들은 과연 어떤 게 가장 행복의 기준을 뽑는가? 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주시면. 한국 사람들은 거의 암묵적으로 대부분이 돈은 곧 행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자신이 불행하면 돈이 없어서 불행하다고 믿고 행복해지려면 돈을 더 많이 벌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뭐 문제가 되고 있는 공직인선에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분도 부동산을 구입한다든가 주식을 투자한다든가 이제 그분들도 그거거든요. 돈이 행복이라고 믿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많이 벌수록 행복해질 거라고 믿기 때문에. 근데 이게 한국인들은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돈이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게 전 세계 모든 사람이 그럴 거라고 믿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근데 사실 돈을 행복과 연결지어 생각하는 경향은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에서 가장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예를 들면 북유럽의 덴마크 같은 데서는 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뭐 이런 거 조사한 게 있어요. 근데 덴마크에서 조사했을 때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돈이 몇 퍼센트가 나왔을까요? 0% 나왔다는 거예요. 물론 조사에 따라 좀 더 나오는 경우도 있긴 하겠죠. 근데 그 한 조사에서 0%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덴마크 사람들만 해도 행복을 돈과 연결지어 생각하지 않잖아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제가 다른 책에서도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돈 중심의 사고를 해요. 돈에 대한 욕망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모든 걸 돈을 중심으로 바라봅니다. 그래서 돈 중심적 사고를 하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행복에 대한 견해죠. 행복을 돈을 중심으로 바라보는 거죠. 돈이 좌우한다고 보고. 근데 이제 당장 북유럽만 가도 그 사람들은 그러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북도 마찬가지인데 북도 돈에 그렇게 집착할 수 있는 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집착할 필요가 없는 사회이기 때문에 행복과 돈을 거의 연결을 안 시켜요. 그래서 이제 흥미로운 자료가 하나 있더라고요. 북의 청년들에게 물었습니다. 뭐 이런 이제 자료가 있습니다. 외국에 있는 제외 교포가 북에 가서 이제 인터뷰를 한 거죠. 설문조사 비슷하게 통계를 낸 거죠. 뭐 그런 이제 자료가 있었는데, 여기서 행복했던 순간을 물어본 자료가 있는데 돈이라고 대답한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은 이제 뭐 대원 스님 모시고 기념사진 찍었을 때, 뭐 이런 거, 아니면 당원이 됐을 때, 김일성 종합대학 학생 됐을 때, 또 장학금 받았을 때, 자 이런 것들이 쭉 나오는데 이제 제일 많이 대답을 하는데, 이게 다 뭐냐면요, 사실은 사회적 인정과 관련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인정받았다, 내가. 나를 이제 최고 지도자가 와서 평가해줬다, 사진도 같이 찍어줬다, 상 줬다. 그러니까 사회적 인정 혹은 존중과 연결지어 생각하는 거죠, 북쪽 사람들은. 그래서 북쪽 사람들한테 행복이라는 것은 뭐냐면 사회에 필요한 인간이라는 걸 확인했을 때, 내가 이 사회에 필요한 인간이다, 또 이 사회가 나를 인정하고
존중해 준다는 걸 확인했을 때 이때 이제 이 사람들이 행복하게 느낀다. 즉 북쪽 사람들의 행복에 대한 견해는 기본적으로 돈이 아니라 명예와 좀 관련이 있다. 오히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좀 연구를 하다 보니까 북은 명예 사회다라는 생각까지 들어요. 사람들이 이제 그 명예를 위해 살아가는 공동체 안에서의 그렇죠. 그러니까 그 명예라는 건 그런 거잖아요. 내가 공동체 안에서 이만큼 인정받고 기여한 사람이고 그걸 사회가 평가해주고 있다. 그 명예. 난 사랑받고 있다 이런. 그렇죠. 심리학적으로 하나에서 얘기하면 난 사랑받고 있다, 인정받고 그렇죠. 있다. 또 그만큼 나는 이 세상에 이제 도움이 되는 사람이다. 뭐 이런 걸 통해서 행복을 느끼는 거라는 거죠. 아까 그 행복을 뽑았던 것 중에 잠깐 좀 오늘 질문을 드리면 사실 우리나라는 돈만 내면 네. 당원 원서 쓰고 돈을 내고 정기 후원하면 당원이 되잖아요. 네. 그래서 크게 뭐 명예까지 뭐라고 생각하진 않는 것 같은데 네. 북은 어떤 그 당원이 되기 위해서는 네. 어떤 절차가 있어야지만 당원이 될 수 있는지 그 사람들이 이거 큰 영예로 받아들인지 혹시 아시는 게 있으면. 그러니까 이제 정당 자체가 자본주의 정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선거에서 표를 많이 얻어가지고 집권하는 게 목표잖아요. 근데 사회주의 정당은 사실은 출발 자체가 그렇게 출발한 정당이 아니고 세상을 그러니까 혁명을 위해서 만들어진 정당이라고 보면 돼요. 사회주의 정당 이론을 제일 먼저 만든 사람은 레닌이 아닙니까? 레닌. 레닌이 이제 사회주의 정당 이론을 만들었을 때 핵심이 뭐냐면 그 러시아 사회에서 가장 우수한 최정예들로 엄선을 해서 당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이 당을 만들어서 이 당원들이 노동자, 농민, 병사들을 이제 잘 지도해서 혁명으로 이끌어야 된다. 그래서 혁명투쟁에서 승리해야 된다. 이걸 위해 필요한 게 바로 전의당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전의당 이론이란 말이죠. 그러면 북쪽도 이제 그거에 기초해서 당건설을 했었고 과거부터 현재도 이제 그 기조에서 당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러면 뭐가 다르냐면 자본주의 사회 정당은 누가 입당하겠다면 무조건 받아들여줍니다. 거의. 그렇죠. 예, 심사 같은 게 별로 없어요. 지금 안 들어가려고 하는 상황이라서. 이름만 올리는 경우도 많은데. 그렇죠. 근데 노동당 같은 경우에는 저 들어갈게 한다고 받아주는 것이 아니에요. 엄청나게 검열이나 이제 조사 같은 걸 하는 거죠. 이 사람이 정말로 그 해당 분야에서 정예 혹은 뭐 최우수 뛰어난 인재인가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해야 그런 사람을 받아들여서 당을 꾸려야 이 당이 이제 용도를 할 수 있다, 지도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굉장히 들어가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 들어가는 게 돈을 쓰고 뭐 이제 줄 잘 서고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들어가게 되면 이제 영예인 거죠. 엄청난. 그리고 들어가려고 다들 애를 쓰는 거고. 근데 이게 이제 자본주의 사회 정당과 이제 사회주의 사회 정당의 이제 차이점이에요. 이제 뭐 중국 같은 경우는 약간 바뀌었는데 이제 기본적으로 전통적인 사회주의 사회 정당들은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어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북은 아직도 그런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다. 네네. 말씀이시고요. 그러니까 오늘은 그 선생님 책 중에 그 돈에 대한 남과 북의 심리가 좀 다르다라는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요. 이제 그 좀 마지막으로 선생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북을 대하거나 통일을 준비하는 데서 경제적 이득으로 중심으로만 사고하는 경향이 또 있는 게 좀 사실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물론 경제적인 문제도 중요하죠. 근데 남과 북의 통일을 만들어가는데 이런 심리적 차이를 좀 어떻게 극복해 나가면 좋을지. 한국 사람들이 이제 워낙 돈에 이제 포로가 되어 있다 보니까 정신적으로나 뭐 삶에서 모든 걸 돈으로 중심으로 사고해요. 통일까지도. 통일되면 돈을 얼마나 더 벌 수 있을까? 근데 통일돼서 돈을 많이 벌어도 그걸 삼성이 다 가져가면 그 아무 의미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인들이 착각하는 게 돈이 많아진다가 아니고 나한테 많아진다도 아니고 돈이 과연 행복과 정말 어떤 관련이 있을까를 사실 이해를 해야 되는데 뭐 한국만 아니고 저기 북유럽만 가봐도 관련이 없는 거 아닙니까? 거의.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행복에 대한 견해를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고 만약에 우리의 목적이 정말 행복이고 질 높은 삶이고 뭐 건강한 삶이라면 경제적 관점은 저는 이제 버릴 때가 됐다고 봐요. 옛날에 너무 배고프고 없을 때는 이제 막 굶기 싫고 뭐 고통스러우니까 돈 벌어야 되겠다 뭐 아니면 뭐 경제를 발전시켜서 빨리 이제 굶주림에서 벗어나야 되겠다 이게 이제 중요한 과제가 될 수 있었겠지만 지금은 그게 중요한 시절은 아니지 않습니까? 먹는 게 너무 많이 먹어 살쪄서 문제지. 그러니까 이제 지금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을까 하는 이제 더 본원적인 질문, 근원적인 질문을 할 때가 됐거든요. 그렇다면 저는 이제 통일 문제에 있어서도 경제적 관점보다는 그런 인간 중심적 관점, 또 인간의 행복을 중심으로 보는 관점을 가져가야 된다.
그렇게 본다면 남과 북에서 이 돈에 대한 어떤 개념 차이가 있다는 것은 아까도 살펴봤지만 사회적 기반이 다르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거든요. 그러니까 돈이 생존 혹은 존중을 좌우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남쪽도 이거는 남쪽이 좀 바꿔야 될 문제라고 생각해요. 북쪽 사람들이 돈에 대한 집착을 가지도록 유도해서 해결해서는 바람직한 것 같지가 않고 남쪽이 최소한 북유럽 수준의 뭐 복지국가가 되든 기본소득제가 되든 돼서 한국 사람들이 돈과 생존을 연결하지 않고 더 이상 즉 돈 없어도 생존이 가능하다고 믿을 수 있게 되고 또 돈이 없어도 무시당할 일이 없다고 확신할 수 있게 되고 이렇게 되면 이제 한국 사람들도 돈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거든요. 근데 돈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야 좀 더 수준 높은 가치 이런 거에 눈을 돌릴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통일이라든가 민족의 번영, 미래 이런 거에 대해서 그런 말들이 귀에 들어오겠죠. 근데 지금은 그게 안 들어오는 거예요. 다 이제 자기가 이제 돈을 더 벌어야 된다는 거의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런 말들이 거의 안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남과 북이 화해와 통일로 가려면 제가 생각할 때는 남쪽이 최소한 돈에 대한 집착, 돈 중심적 사고를 떨쳐버릴 수 있는 정도의 어떤 사회개혁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차이를 줄여가는 거에 있어서 남쪽이 좀 해야 될 일이 네. 또 좀 더 많지 않은가 이런 네.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은 김태형 소장님과 함께 북에 대한 편견 그리고 돈에 대한 남북의 인식 차이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이 책 내용에 이어서 남북이 개인과 집단에 대해서 이런 공동체에 대해서 어떤 인식 차이를 보이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네.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